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이 내일도 여러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천 부평의 어느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회색빛 시멘트 벽뿐이고요. 냉장고 안에는 어제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즉석밥 2개가 전부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과 현금을 합치면 13억 원이 넘었고요. 매달 연금 18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후마다 탄천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손녀에게 인형을 사주러 백화점에 가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일흔한 살의 독거노인입니다. 43년을 함께한 아내는 떠났고요. 하나뿐인 딸은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한 자릿수이고 매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겨우 생활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억 원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십니까? 고작 3년이었습니다. 천일도 안 되는 시간에 돈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가족이 사라졌고 자존심이 사라졌고 살아갈 이유마저 흔들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노후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증발하는지, 그리고 돈이 빠져나갈 때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함께 떠난다는 것을 제 몸으로 증명한 기록입니다. 지금 혹시 자녀의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 아니면 은퇴 자금으로 한번 크게 해보겠다는 꿈을 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눈물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박정호라는 사람이 어쩌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6시면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40년 가까이 반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적어서 점심을 굶은 날도 많았고요. 여름 휴가라는 걸 가본 적이 서너 번밖에 안 됩니다. 오로지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 내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돌리다 왼손 검지 끝마디가 잘려나간 적도 있었는데요. 아내 은숙 씨가 병원에 달려와서 울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제가 벌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이 대학 보내려면 아직 멀었어. 손가락 하나쯤이야. 괜찮아. 수연이가 우리 딸입니다. 그때 아직 초등학생이었지요. 그렇게 일을 악물고 사니까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머리가 하얘지고 허리가 굽고 공장에서도 원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5세 정년퇴직을 할 때 제 손에는 분당의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의 저축을 합친 현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8억 원 정도였고요. 현금이 5억 원 좀 넘었습니다. 합치면 1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장 노동자가 이 정도를 모았으면 대단한 거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랬습니다. 퇴직 후에 나오는 국민연금이 매달 180만 원이었는데요. 아내와 둘이서 살기에는 넉넉하진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체조 1시간 하고 아내가 차려주는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내랑 시장에 가서 갈치를 사다가 조림을 해먹는 것이 작은 사치였습니다. 퇴직하고 첫 1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공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 데도 안 가도 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단지 안을 산책하면 이웃들이 박 과장님 은퇴하시더니 인상이 훨씬 좋아지셨네 하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평온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가진 것이 생기면 지키려는 마음보다 불리려는 마음이 먼저 고개를 들더라고요. 퇴직하고 2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공장 동기였던 친구 녀석이 저를 불러내서 소주를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정호야,
너 통장에 현금 5억 원이 그냥 잠자고 있다며? 요즘 이자가 몇 푼이나 된다고.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그 돈가만 놔두면 3년 후에는 4억 원 가치밖에 안 해. 내가 좋은데 하나 알려줄까? 안양 쪽에 역세권 상가가 하나 나왔거든. 보증금에 월세가 기가 막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그 무렵 안양 일대 상가는 공실률이 꽤 높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월세 4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연금 180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63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손녀한테 피아노도 사줄 수 있고 아내랑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다른 생각을 전부 밀어내버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 은숙 씨와 함께 안양의 한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큰 길 코너에 자리 잡은 30평짜리 1층 상가였는데요. 매매가가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현금으로는 3억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중개인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자기 돈만으로 상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당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월세를 주니까 이 자네고도 남아요. 남는다는 그 말. 그 세 글자가 제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담보로 빚을 내는 건 좀 무섭지 않아요?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월세가 이자보다 많이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수연이 시집 갈 때 좋은 혼수도 해줘야 하고 당신 무릎 수술비도 모아야 하잖아. 아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아내의 그 망설이는 눈빛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저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져보는 거대한 빚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밝힌 상가를 보니까 무서움보다 뿌듯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갔습니다. 분식집이 입점하면서 보증금이 들어왔고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450만 원이 찍혔습니다. 연금과 월세를 합치니 한 달 수입이 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3,000원짜리 짜장면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친구들에게 고깃집에서 한턱을 냈습니다. 아내한테도 평생 한 번 못 사준 금반지를 선물했고요. 주변에서는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형 역시 머리가 좋아. 우리도 상가 하나 알아봐줘.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지만 제 목에는 이미 대출이라는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니까 밧줄이 느슨하게 느껴졌을 뿐이지 사실 그건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뿐인 딸, 수연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수연이는 39살이었는데요. 대학을 나오고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 자리를 못 잡은 아이였습니다. 이혼까지 하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상가에 들어와 있는 그 분식집 사장님 있잖아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점심때면 줄을 설 정도야. 월세가 한 번도 안 밀리는 것만 봐도 알잖아. 아내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수연이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음식 솜씨도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매달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멀쩡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도 문제이고 사업 경험이 전무한 딸에게 이 소중한 상가를 맡긴다는 것은 도무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매일 밤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수연이 아빠,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애가 손녀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제대로 된 가게 하나 물려줘야 사람 구실을 하지. 당신이 피땀 흘려 산 상가인데 왜 남한테만 좋은 일을 시켜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자식만큼은 내가 챙겨야지 하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저는 제 뼈를 깎아가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곳이라 권리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임차인은 이미 상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빠져나올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물주가 딸을 위해 권리금까지 내겠다고 나섰으니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현금은 상가를 사느라 이미 다 써버렸고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기존 3억 5천만 원에 2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6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이자만 3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이자의 절반도 못 내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장사를 잘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딸 수연이는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인테리어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고 메뉴도 전면 교체하겠다고요.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한도를 올려서 딸에게 주었고 아내 은숙 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직접 주방에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생 집안 살림만 하던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연아, 엄마가 도와줄 테니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 아내의 그 가느다란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이 드디어 바로 서는구나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업 첫 달에는 손님이 제법 몰려왔습니다. 딸 친구들이 와주고 동네 사람들도 새로 연가게라고 구경하러 왔으니까요.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을 넘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딸이 장사가 조금 되기 시작하자 자기 실력으로 성공한 줄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이런 식으로 음식해요? 레시피 좀 바꿔야 한다니까. 딸은 점점 가게의 돈 관리를 자기 혼자 하겠다고 했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은 더 이상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가게에서 밀린 식자재 대금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딸이 잘 되고 있다는 환상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석 달째부터였습니다. 새 가게의 신선함이 사라지고 주변에 비슷한 음식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50만 원이던 월 이자가 어느새 400만 원을 넘어서더니 4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게 수입으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내는 무릎에 물이 차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주방에 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이미 열차는 달리고 있었고 브레이크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딸 수연이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솔직히 말할 게 있어. 가게가 생각보다 안 돼서 지인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그게 좀 커졌어. 얼마나 빌렸는데? 3억 원이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수연이가 빌렸다는 돈은 은행이 아니라 고금리 사채였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운영비를 메우려고 1,000만 원만 빌렸는데 이자가 이자를 물고 불어나서 3억 원이 된 겁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은 이미 빚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더 무서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이 아내에게 가게 보험 서류라고 속여서 서명을 받아낸 종이가 있었는데 그게 2억 원짜리 연대보증 계약서였던 겁니다. 아내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며 딸이 읽어주는 대로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제 딸이 제 아내를 속여서 보증을 세운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빚을 정리해보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3억 5천만 원, 상가 관련 대출 2억 5천만 원, 딸의 사채 3억 원, 아내 명의 보증 2억 원, 여기에 밀린 카드값과 잡다한 채무까지 합치면
12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13억 원 자산가가 12억 원 채무자로 바뀐 겁니다. 매달 이자만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연금 180만 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돈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험악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카운터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 주방에서 주저앉아 울었고요. 저는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찰서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딸 편이었고 저는 딸 때문에 이 꼴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상가를 사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아내의 말에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상가를 사자고 했어? 당신이 수연이 놓으라고 매일 밤 졸랐잖아. 서로를 향한 원망이 쌓이면 사랑이 얼마나 빨리 증오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43년의 정이 마치 종이를 찢듯 갈라지는 데는 고작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지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서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벽지는 아내가 직접 골라서 붙인 건데, 이 마루는 수연이가 어릴 때 크레용으로 낙서한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사를 나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한 통 꽂혀 있었습니다. 또 빚 독촉장이겠거니 했는데 뜯어보니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아내가 보낸 겁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 얼굴만 보면 숨이 막혀. 43년이 전화 한 통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은 눈물조차 얼어붙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처리하면서 연금 분할 계산을 해야 했는데요. 제가 평생 부어온 연금의 일부를 아내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구나 싶어서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짐을 싸는데 2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13억 원의 재산이 소형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으로 줄어든 겁니다. 제가 간 곳은 인천 부평의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당 아파트에서 월세 450만 원씩 받으며 친구들한테 고깃집에서 한턱 내던 그때가 마치 전생 같았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금 신청을 알아봤는데 명의에 아직 상가가 걸려 있어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경매가 완전히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왕 대접을 받았는데 돈이 사라지니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여도 옆에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43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방 전체를 차갑게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형님 하던 사람들이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자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평역 근처 시장통을 걷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식당 앞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 여자. 한참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내 은숙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 수연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하고 행복해지려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몰래 식당 일을 하며 딸과 손녀의 입에 풀칠이라도 시켜주려고 그 모진 결단을 한 거였습니다. 식당 불빛 아래서 딸의 등을 쓸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는 건지 가슴이 찢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조용히 돌아서서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파산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금만이라도 지켜야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복지제도를 하나하나 뒤져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냈고 지금은 시니어 복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빚쟁이의 전화도 누구의 간섭도 없는 제 공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봉지 커피 한 잔이 분당에서 마시던 비싼 커피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가끔 아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릎 수술을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겨우 받았다고 하더군요. 보고 싶지 않냐고요?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편이 찾아가봤자 짐만 될 뿐이니까요. 자,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제가 뼛속 깊이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제가 걸었던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면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눈물에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사업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것은 자녀를 돕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돈으로 시작한 사업은 실패해도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의존심만 커질 뿐입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물도 주지 마십시오. 본인이 직접 그물을 짜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절대 빚을 내지 마십시오.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허물어서 상가를 사거나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스스로 성문을 여러 적을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월세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유혹해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달콤한 말을 해도 내 집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집이 무너지면 가족도, 자존심도,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제 몸으로 겪었습니다. 셋째,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면 친구도, 자녀도, 심지어 형제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배우자마저 잃었습니다. 서로의 노후 자금을 투명하게 공유하되 무리한 투자에 대해서는 서로 단호하게 반대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그때 아내가 제 인감 도장을 숨기고 딸의 보증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분당 아파트에서 같이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40년을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늘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하늘도 자식도 냉정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돈,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보험입니다. 그 보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 된다고 말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그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반대로 겨우 50살인데 벌써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축 늘어져 사는 분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청년보다 더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이미 삶의 불을 꺼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건강이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인생이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인상 깊게 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한 할머니인데요. 올해 나이가 89살입니다. 이 할머니가 뭘 하고 계시냐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시고 오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치십니다. 오후에는 친구 서너 명과 모여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시고요. 이 할머니의 하루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살아있다. 목소리에 힘이 있다. 웃음이 진짜다. 이 할머니의 비밀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듦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늙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좋은 느낌은 아니실 겁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지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나이 듦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텔레비전을 켜면 젊음을 찬양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마치 늙는 건 막아야 할 재앙인 것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 반이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7년 반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아시나요? 금연을 하면 수명이 약 3년에서 5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해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단지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생각 하나만으로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갈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실제로 우리 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뭘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몸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나다워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같은 나무를 봐도 어떤 사람은 잎이 다 떨어져서 볼품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의 형태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잎에 가려져서 몰랐네 라고 합니다. 나무는 똑같은데 보는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되는 거지요. 나이 듦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만 보면 나이 듦은 쇠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판단력,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안목,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면 나이 듦은 성장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 이걸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손주가 전화를 했는데 손주의 고민을 차분하게 들어줄 수 있었다. 이건 20대, 30대에 내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는 나도 내 일에 치여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또 예를 들면 오늘 산책을 하면서 하늘이 참 예쁘다고 느꼈다. 젊었을 때는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여유가 있다. 이런 것들이요. 매일 하나씩만 찾아보세요. 일주일이면 7개, 1개월이면 30개가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나이 듦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 자체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었다 대신에 나는 오래 살아왔다 라고 해보세요. 같은 뜻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요? 오래 살아왔다는 말 속에는 그만큼의 경험, 그만큼의 이야기,
그만큼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선을 바꿨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손주 데리고 미국 다녀왔어. 또 다른 친구는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어 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축하해 주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묘하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아마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살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는 성적 비교, 직장에 다닐 때는 연봉 비교, 승진 비교, 결혼하면 배우자 비교, 아이가 생기면 아이 비교,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비교가 더 잔인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비교해서 졌어도 다음에 만회하면 되지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제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비교의 상처가 훨씬 깊어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자존감이 크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사람의 가치를 직업이나 직함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는 질문이 사실상 당신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으로 쓰여왔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마치 이름표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무개 부장도 아니고 아무개 사장도 아니고 그냥 나인데 그냥 나가 낯설고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함이 없어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왔다는 사실, 그건 명함이 없어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비교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에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30분 더 걸었다면 그게 성장입니다. 어제는 짜증을 냈는데 오늘은 한 번 참았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는데 오늘은 책 10쪽을 읽었다면 그것도 대단한 전진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면 끝이 없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매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모이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 할머니 5분이 모여서 작은 가게를 여셨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분이 72, 가장 많은 분이 87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가게를 여셨냐면 나무숲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나무숲이요, 일본 고급 음식점에서 요리를 장식할 때 쓰는 나무숲을 산에서 직접 따다가 예쁘게 포장해서 납품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 비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해? 하지만 이 할머니들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작은 나무숲 사업이 연간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이 할머니들이 사업을 시작한 뒤로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서 나무숲을 고르는 일이 이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된 거지요. 이 할머니들은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자기들의 환경에서 가능한 일을 찾아서 했을 뿐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자기만의 길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인생에서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와서 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동창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 나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나 하고 가세요. 오늘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교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주자. 이렇게 마음 먹고 가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친구가 잘 돼서 자랑하면 오 정말
대단하다. 나도 기분 좋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이게 마음의 여유이고 이 여유는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듦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삶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몸에 대한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건강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멋있는 인생을 살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혹은 젊었을 때 안 하던 운동을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80살이 넘은 분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자랍니다. 물론 20대처럼 빠르게 자라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자랍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간단한 근력 운동을 12주 동안 했더니 근력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 아세요?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5분씩 2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째,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뇌가 활성화됩니다. 걷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매일 걷는 습관을 가진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걸으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면 기분이 나아지는 걸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엔도르핀 덕분입니다. 걷기와 함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근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4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거요. 젊었을 때야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라도 되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동안 근육은 더 빠지고 우울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근력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물으실 분들을 위해 정말 쉬운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냉장고 앞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왜 냉장고 앞이냐고요? 어차피 하루에 여러 번 냉장고 앞에 서게 되잖아요. 물 마시려고, 반찬 꺼내려고, 과일 꺼내려고. 그때마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스쿼트를 5개만 하세요. 스쿼트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그게 스쿼트입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났다 5번. 하루에 냉장고 앞에 5번 간다고 치면 25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또 하나, 양치질할 때 까치발 들기를 해보세요. 양치질하는 동안 발꿈치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하루 2번 종아리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하체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서 붓기도 줄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런 생활 밀착형 운동의 장점은 뭐냐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들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시작하실 때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이 정도 했는데 하면서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몸을 다칩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5개 했으면 내일도 5개, 모레도 5개, 일주일쯤 지나서 좀 괜찮다 싶으면 그때 6개, 7개로 늘리면 됩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걷기와 근력, 이 2가지만 챙기세요. 하루 30분 걷기와 생활 속 근력 운동,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우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건강이 좋아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 동네 모임 사람들,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가 수백 개였는데 지금 진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솔직히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시고 외로워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인복이 없었나? 다 이해관계로 만나던 사이였구나. 이런 생각에 쓸쓸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내 편이었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직장에서 매일 얼굴 보며 같이 밥 먹던 동료가 은퇴하니까 연락 한 번 없더라.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상황이 만든 관계, 이해관계가 만든 관계, 그런 관계가 정리되는 건 잃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에서 좁고 깊은 관계로 전환하는 거예요. 10명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대신 정말 소중한 2~3명에게 깊이 있게 마음을 쏟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전화해도 무슨 일이야? 하고 받아줄 사람. 아마 1~2명이면 많을 겁니다. 그 1~2명이 여러분의 진짜 인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특별한 용건 없이 그냥 야, 잘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 나이 되면 전화가 올 때 대부분 안 좋은 일이에요. 경조사 알림이거나 어디 아프다는 소식이거나.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전화를 건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멀리하는 겁니다. 만나고 나면 꼭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죠. 험담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의 길을 꺾는 말만 하는 사람.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에너지는 내가 지킨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나도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치울 거 좀 치워. 어디 좀 다녀와.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은퇴 후에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적당한 거리가 있었죠. 그 거리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부부 사이에도 의도적으로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취미 활동이나 모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녁에 만났을 때 나눌 이야기가 생기고 서로가 반가워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이런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아니, 알더라도 듣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고마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자, 관계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과 깊이 있게 교류하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이게 나이 들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배움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제가 가장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 혹시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을 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나요?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와 같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하는 순간 뇌가 아 그래 이제 새로운 건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정말로요.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뇌 가소성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안에서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느리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악기를 배울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고 안 쓰면 쇠퇴합니다. 마치 근육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모지스 할머니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그랜마 모지스를 아시나요? 이분은 78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분입니다. 78살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할 나이에 이분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1살까지 살면서 15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랜마 모지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예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둘러보세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요리를 알려주시는 분, 텃밭 가꾸는 걸 보여주시는 분, 그냥 일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유튜브를 잘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편집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서툴러도 시작했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든 좋으니 새로운 걸 하나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꽃꽂이, 서예, 수채화, 통기타, 바둑, 요리, 외국어, 뭐든 좋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이건 뭐지? 재밌는데? 하면서 신경세포들이 부지런히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뭘 하든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일도 잘해야 하고, 부모 역할도 잘해야 하고, 항상 결과가 중요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통기타를 배우는데 서툴러도 괜찮아요. 코드 3개만 알면 노래 하나 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못 그려도 괜찮아요. 색칠하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돈이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뭘 배우려면 돈이 드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무료 강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예, 요가, 노래, 컴퓨터, 구청이나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만 켜도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어서 배울 수 없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첫째, 나이 듦에 대한 시선을 바꾸자. 둘째, 비교를 내려놓자. 셋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자. 넷째, 관계를 정리하고 깊게 만들자. 다섯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 어떠세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지요? 전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루의 구조, 루틴입니다. 이게 6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무료함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 하루가 너무 짧아라고 했는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다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특히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가 흘러가면 그 무료함은 곧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무기력이 쌓이면 우울로 이어지고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상당수가 할 일이 없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그래서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군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루틴은 하루를 작품처럼 디자인하는 겁니다. 화가가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의 하루라는 빈 캔버스에 여러분만의 색을 채워 넣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할 일 없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과 좋아, 오늘은 이것부터 시작하자 라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구체적인 아침 루틴을 하나 제안드려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열어서 햇빛을 받으세요. 우리 몸은 빛에 반응해서 하루의 생체 리듬을 맞추거든요. 커튼을 열고 창가에서 기지개를 한번 펴고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 3가지, 햇빛, 기지개, 물. 이것만으로도 몸이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여기까지 2분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든 좋은데 중요한 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 넣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0분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책 읽기가 될 수도 있고 텃밭에 나가 물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의미 있는 활동 하나를 하면 오전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오늘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하루 전체를 끌고 갑니다. 점심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보내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좋고 낮잠을 자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후에도 밖에 나가는 시간을 만드세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좋고 가까운 공원에 잠깐 앉아 있다 오는 것도 좋습니다. 집 안에만 하루 종일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바람을 쐬고 햇볕을 한 번 더 받고 들어오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창하게 일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 기분 좋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저녁에 손주한테서 전화가 와서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하루가 나름대로 충만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루틴을 한 2개월 정도 유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남이 정해준 일정에 맞춰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하루를 디자인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1달, 2달 지나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틴이 몸에 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기력이 사라집니다. 할 일 없이 하루가 길다는 느낌이 하루가 금방 간다로 바뀝니다. 작은 성취감이 매일 쌓이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더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루틴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면 됩니다. 몸이 안 좋은 날은 산책 대신 집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되고, 비가 오는 날은 밖에 나가는 대신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루틴의 형식이 아니라 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 자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좋은 말인데 좀 무겁지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작품처럼 살아라. 매일이 걸작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케치만 있는 날도 있고 색칠만 한 날도 있고 그냥 물감을 이리저리 섞어본 날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캔버스 앞에 앉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뒤돌아보면 멋진 전시회 하나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전시회가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길지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문장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듦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세요. 나이 듦은 쇠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둘째,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비교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셋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세요. 하루 30분 걷기와 생활 속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과 깊이 교류하세요. 오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다섯째, 작은 도전을 시작하세요. 모든 조언이 한 번도 안 해왔던 걸 해보세요. 여섯째, 하루를 작품처럼 디자인하세요. 아침 루틴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6가지를 오늘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고 또 다른 변화를 불러와서 결국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드는 건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나이 듦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매일 조금씩 더 빛나는 나이 듦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빛나는 쪽을 선택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지는 식습관, 특히 우리 세대에 꼭 맞는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식단 팁까지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점점 더 멋진 작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